오늘 첫 주제는 첫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년 차 공무원 한덕수. 정확히 얘기하면 중간에 산하기관장을 잠깐 해서 공직자라는 표현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통틀어서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직접 한덕수 전 총리를 차기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는데요. 그 지명 이유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을 통할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윤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짧게 좋다, 적임이다, 아니다, 대충이다 세 가지로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투명인간 총리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평가에 너무나 딱 맞는 분을 지명을 하셔가지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내가 신기가 있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투명인간 총리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하나가 일단은 인준 가능성이 높은 이 청문회와 나중에 국회 인준 가능성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제왕적인 이 대통령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과 뭔가 각을 세우거나 치받지 않을 그런 어떤 정말 거의 보이지 않는 총리 역할을 할 만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 한덕수 지명자를 지명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44년 차 공무원이라고 하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 영혼 없는 공무원의 표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저희가 꼭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오래된 경륜이 있다. 그렇죠. 경륜이 있다. 또 너무 오래됐다. 두 가지. 무난하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표현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준 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철민 의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년 전에 이제 총리를 하셔서 이제 저같이 젊은 정치인들은 사실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아마 지금부터 이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질 거고 그 검증을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과 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 지명자가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부터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반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중용했던 경제 관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고위직으로 채용을 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실 저는 유능한 국무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 적합하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국정 운영할 때 있어서 진영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아마 윤석열 당선인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제일 건데 지금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진영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 보겠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점 심해지고 신냉전도 심해지고 하다 보면 사실 외교 통상이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앞으로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또 진보 진영에서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한미 FTA가 우리가 체결이 되고 거기에서 담당자로서 책임자로서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외교 통상이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무색무취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후보 지명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걔 장관이 됐든 총리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성격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인성 기준에 이 윤 당선인이 지금 이제 국정 운영 초기
초반부를 이끌어가는 어떤 핵심 성격으로서 이런 어떤 자기 이제 제왕적인 대통령으로서 그 권력 행사를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러면 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당선인의 생각은 아마 김재섭 비대위원이 보시기에는 유능, 통합, 특히 경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인데 장철민 의원이 보시기에는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아마 최우선으로 꼽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예,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이 집무실권을 가지고 윤당선인이 사실상 지지율을 좀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 지명자가 굉장히 많은 일종의 이제 구설에 휘말리고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예. 판단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윤당선인도 국민의힘도 일종의 이제 이 인준 과정에서 가장 무난한 이 모든 거를 다 제외하고라도 국회 인준 과정은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된다. 다른 장관 이거는 후보자는 상관이 없지만 총리 네. 후보자는 이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국회에. 그렇습니다. 인준동의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렇죠. 당연히, 만약에 예. 다른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논란이 된 요소가 나오면 뭐 한 달 정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주요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 이런 데서 국민의힘이 져버리면 정권 초기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어떤 지방선거보다는 초반에 이제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청문회에서도 과도하게 만약에 그 총리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또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유불리를 지방선거까지 가서 따지기는 좀 뭐하고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떻게 국정 동력을 총리 인준으로서 확보해 나가느냐 이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이 한덕수 총리를 임명하실 당시에 죄앙적 대통령을 하시기 위해 한덕수 총리를 임명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보 진영에서도 유능하기 때문에 기용을 하셨다고 보고 실제로 유능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재앙적 대통령 이런 거랑은 사실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서 잘 통과를 해가지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점,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난 속에서 그다음에 외교 위기 속에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한덕수 후보자와 당선인과의 인연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제 알려지기로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관계도를 준비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멘토로 불리는 검찰의 정상면 전 검찰총장이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당선인이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도 봤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인데 이 정상명 전 총장과 한덕수 전 총리는 한 포럼, 정식 명칭은 수요 포럼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만나는 포럼인데 이 포럼의 멤버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인과는 지난 원래 한덕수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할 때 이때 윤석열 후보자가 검사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한번 한덕수 주미대사가 식사에 초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사진을 하나 먼저 보면 지난 2월에 잠시만요. 이 사진보다 다른 사진 하나 좀 제작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지난 2월에 이 재경 전북 도민회 신년회입니다. 신년회에서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과 보통 위치를 보면 저 자리가 1번 테이블인데 당선인과 한덕수 후보자가 한 테이블에 저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일어나서 인사하는 장면 같은데 한덕수 후보자가 전북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재경 전북 도민에서 만났고요. 당선인이 이제 그 자리에 아무래도 호남 표심을 보고 가셨을 텐데 저렇게 테이블에서 긴 시간을 좀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모습으로 봤을 때 이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정상면 전 총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글로벌 문화경제 포럼이라는 이 포럼의 회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저 포럼을 제가 살펴보니까 뭐 등산도 같이 자주 가고 뭐 이런 포럼이어서 요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정상면 정 총장이 또 뭐 그분 괜찮더라라고 당선인에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재섭 위원은 뭐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원래 하마평은 한덕수 후보자 얘기가 오랫동안 나왔잖아요. 유력이라고 뭐 한 거의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당내에서도 이건 사실은 다 결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어떤 평가를
들어보는 단계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인수위 내부에서도 여러 지금 총리 후보자 한 4분 정도를 압축이 돼서 막 뭐 언론 보도도 막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누가 총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했고 실제로 누가 될 것 같다, 누가 될 것 같다 의견들이 좀 달랐었거든요. 어.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한석수 전 총리를 내정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고민 끝에 그리고 뭐 아까 말씀 저희가 여러 가지 한덕수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이유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덕수 이 후보자를 낙점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부터 내정된 건 아닌 그리고 겁니다. 지금 말을 좀 제가 이제 보통 기자들이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나쁜 버릇이긴 한데 약간 돌려서 말하면 가장 최선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막 토론을 많이 했지만 예. 후보자들 각각이 다 가지는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 4명 정도의 후보자로 압축했던 당시에는 그 명분들이 다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여야라든지 진영을 막론하고 중용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를 얼마큼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유능한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선의 사람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뭐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뒤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됐겠군요. 예. 네. 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김재석 비대위원님도 안철수 총리가 네. 될 거다라고 어.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확실하게 이 표명을 하면서 뭔가 이 총리 인선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정치적인 고려 가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한덕수 이 지명자가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예. 한 것 같고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5년 전분이라서 저도 모르니까 좀 여쭤봤어요. 우리 그 한덕수 총리 지명자 어떤 분이냐라고 이제 한덕수 선배 지명자, 예. 의원님들이나 뭐 이렇게 좀 오래 그 관계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몇 분 여쭤보니까 정말로 무색무취하신 분이라는 말씀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통상관료 출신이지 예. 않습니까? 예전에 한창 저희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이 뭔가 이제 재경 라인에서도 이 재무부하고 예산처 기획예산처 예, 사람들이 기획예산처.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예, 경제기획원 이 영재기원이나 이쪽 관료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3의 영역인 이 통상 쪽이어서 한 번도 이 갈등과 이 싸움에 참전한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 경제기획원 출신인데 나중에 재경 경제원으로 합쳐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관계에서의 이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어떤 입장이 아예 없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본인이 무언가를 딱 어떤 어젠다든 어떤 내용이든 이걸 잡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관료형은 아니고 정말 무색무취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였다라는 평가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정부에서 했다는 게 이제 여기는 무색무취해서 그렇게 중용될 수 있었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파 없이 능력이 있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얘기를 하던데요.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과서적인 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다. 근데 교과서적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제 교과서대로 따라서 경제 정책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가면 대충 맞는다, 거의 다 맞는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내 5년 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실험적 경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소득주 성장도 그랬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과도한 규제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교과서, 경제 정책에 대한 교과서, 노동 시장에 대한 교과서적인 메시지들이랑 정반대의 목소리들을 계속 사실 내왔는데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정말 교과서적인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더 적임자다. 정말 교과서대로 해야 되는 때다 지금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좌우막론하고 계속 그 중용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교과서적인 예. 정책과 노선들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공무원 44년 차, 정확히는 공직 4년 차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한덕수 후보자를 보면 저희가 사진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사진은 2001년에 당시 이제 국민의 정부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덕수 당시 이제 초대 통상교섭 본부장입니다. 원래 1970년에 행실 1호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요.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까지도 다 지금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쭉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마지막 국무총리까지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또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한미 FTA가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아까 사진을 봤었는데 한국무역협회장을 또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공직 44년 차를 했다는 건 저희 태어난 것보다 더 오래, 예, 저희 인생보다 오래 하셨습니다. 저 태어나기 전에 행시 합격하고 공무원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또 그러면 오래된 생각에서 지금 뭐 메타버스에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또 생각이 바뀌실 수 있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뭐 검증 준비에 나간다고 하는데 의견들은 대충 어떻습니까? 의원들 의견? 그러니까 아직은 의원들 의견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가 일단은 좀 나오는 검증 과정을 최대한 철저하게 해 나가면서 판단해 보자라는 정서가 사실상 더 많은 것 같고, 또 그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송곳 검증은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 철저하게 검증하자라는 분들이 뭐 훨씬 지금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 걱정이 이게 돼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좀 저는 걱정인데, 이게 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던 인사들을 보면 한 30명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역대 정부 그 어느 정부랑 비교를 해도 가장 많은 인사 강행을 했던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뭐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의 강행을 할 수 있는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이라 그러면 사실 무색무취, 말 그대로 무색무취하고 큰 논란이 없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낙마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적 30명이나 강행 처리를 했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30명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7가지 대원칙, 뭐 윤리, 그다음에 뭐 불법성 여러 가지가 포함된 인사의 경우에도 사실 30명 그 안에 이제 소속이 돼서 포함이 돼서 그냥 막 강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좀 걱정하면서 민주당을 상당히 세게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청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과 아니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국회의 그 존재 이유 같은 거라서 철저하게 하고, 근데 인준 투표는 어쨌든 인사에 관한 투표는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정치 영역이 있다라는 설명 하나 드리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보다 한 가지 좀 성격을 국민들께서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 게, 이분이 진영 대표성은 확실히 없으세요. 뭐 진보, 보수, 어느 지역 이런 건 없지만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확실한 엘리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수위의 성격이 서호남, 서울대 50대 남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일종의 이제 기득권, 또 그 훈련돼 있으니까 실력도 좋으시죠. 그런 엘리트를 모두 다 상징하시는 분들이 인수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인선도 능력 중시로 윤 당선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돌려 말하면 그냥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 이 권력과 지위를 누려왔던 그런 어떤 가장 높은 데에 지속적으로 계셨던 분들은 인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인가.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건 관료나 일하는 집단이야 당연히 훈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있긴 하지만 정치의 영역, 통합의 영역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만들고 그걸 끌어나가는 영역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경제학 박사 출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하버드 대학 하면 세계 최고로 그냥 알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실제로 가끔 순위에서 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지만 그냥 하버드 하나는 말로. 뭐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 다녀오시고 관료 오래 하시고 온갖 거 다 하시고 뭐 이런.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대 분이라서. 3등으로 졸업했다고. 당시에는 전체 다 이렇게 등수를 냈나 봐요. 네,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엘리트. 두 분도 다 네. 뭐 등수 아세요? 졸업 등수?
과 등수는 사실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그 졸업 거기에 아, 표시가 됩니까? 과 등수가 표시돼갖고 몇 등?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중간. 깜짝 저는 놀랐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네. 겸손하진 않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로 졸업했기 때문에.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점수로 졸업하신 분과 중간 점수로 얘기하신 분과 지금 한덕수 후보자 3등 졸업하신 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3등이더라고요. 예,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일단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의혹 하나가 바로 론스타 의혹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어려울 때 2003년에 인수를 해서 그 뒤에 매각할 때 이제 먹튀 논란까지 풀었었죠. 근데 인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었는데 이때 한덕수 후보자가 외환은행의 법정 대리인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한덕수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론스타 논란,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내 법률 대리인이었고 나중에 먹튀 논란까지 있었죠. 인수 때 논란이 된 건 원래 은행을 산업자본 인수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렇습니다.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라고 얘기했던 건데 론스타가 펀드지만 세계 곳곳에 투자한 것에 기업들이 산업체가 있어서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숨겨놓고 그래서 인수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김앤장이 그 유명한 김앤장이 여기 껴있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한덕수 후보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예. 만약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제기를 하셔서 인사청문회 때 지적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일단 한덕수 지금 후보자의 말에 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 로펌 법률 사무소가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률 사무소 중에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당연히 고문의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서 고문으로 마침 그 재직 기간 중에 론스타에 대한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것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원인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너무 건너뛴 저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이 되고 중간에 또 이 매각이 되는 과정 중간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또 김앤장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다른 기관으로 가셨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여했을 정황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 론스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감사원에서 감사 이후에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관련 담당자들이 재판을 쭉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3심까지 해당 그 혐의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사실 무죄가 그것까지는 나왔죠. 확인을 못했었는데. 네, 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불법 매각 자체가 예. 그 말 그대로 좀 아무래도 정쟁이 좀 됐고 이게 국민적인 정서를 좀 건드는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 이제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국민 정서상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예. 법률적으로 이미 무혐의를 받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거는 이제 인사청문회 때 두고 봐야 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사실관계가 근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여서요. 그러니까 이 론스타 문제나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던 여러분들도 계셨던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한덕수 지명자가 뭐 이거에 연루가 돼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당에서도 사실관계를 한번 다시 들여다볼 네, 수밖에 네, 네. 뭐 예. 시민단체가 제기를 했으니까요. 예, 들여다볼 거고 아마 그거를 판단한 이후에 뭐 저희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이야기한 요 사실만으로는 뭐 그렇게 명쾌한 느낌은 뭐 저도 아니어서 이건 좀 더 앞으로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론스타 거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헐값에 팔았다. 혹시 론스타 쪽으로 무슨 로비를 받고 너무 외환은행을 싸게 판 것 아니냐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 당시에 론스타가 다시 팔 때 비싸게 팔 때 네. 주가 조작,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뭐 당시 수사검사가 윤석열 당선인이었는데 다 무죄 났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사건에 혐의가 쟁점이 많아서 제가 그걸 다 지금 일일이 확인 못 하겠는데 진짜 내용이 엄청 많은 이 스토리가 오히려 엄청 긴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히려 일단 무죄가 네. 났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했었는데. 예. 론스타가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ISD 관련된 예 맞습니다. 거잖아요. ISD 관련된 예. 내용인데 오히려 그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제값에 더 받을 수 있어서 못
못 팔았다 해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하고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ISD는 원래 한미 FTA에 있는 조항인데.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개 이제 한덕수- 얽혀 있는데 한덕수 당시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했던 묘한 인연들이 다들. 네, 이건 사실 거기서 너무 내용도 많고 예. 복잡해갖고 저희도 약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성격이 예.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인생만서 복잡하군요. 지금 여러 가지 엮여 있어서 제가 어떤 생각나는 것만 하는데 뭐 정확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잠깐 보면 앞서 이제 한미 FTA를 주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 개방 농자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통상교섭본부장 이게 이제 장관급이었는데요. 맡아서 98년에 예전에 이제 관용차면 검은색 그랜저 뭐 그런 그다음에 각그랜저 뒤에는 에쿠스였는데 관용차를 수입차로 바꿨다고 합니다. 최초로 외제차를 바꿨는데 당시에 이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타던 차가 사브 저기 이제 제가 텍스트로만 봐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브의 95 모델이라고 합니다.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관용차를 외제로 바꿔서 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들을 얘기할 때 지금 오늘 어제 기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저는 분명히 뭔지가 분명한데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너무 빠르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부장님 예, 일단 여러 정부에서 뭐 장관급 역할을 다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를 좀 나타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 다 이게 동어반복적인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뿐이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상황적으로 중요한 건 물가 문제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인 뭐 이 원자재값 상승도 그렇고 뭐 식량 뭐 이 당장 이제 소비자 물가 자체 예. 장바구니 물가에 문제가 생겨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앞으로 정부의 가장 머리 아픈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과 내용들이 사실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이 방법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득주도 예. 성장 자체가 잘못돼 있다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꾸로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단계에서 최저임금을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이 뭔가 낮아져 버리면 실제로는 이 물가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 뭔가 이 저소득층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층에서의 어려움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오히려 최저임금을 심해질 수 있죠. 생활이 좀 낮자고 올렸는데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또 거꾸로 손해보는 지금 그런 물가가 거예요. 굉장히 오르는 상황에서 이 저소득층의 이 소득 증가를 억제해 버리면 예. 여기에서의 국민의 삶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 인식 속에서. 그러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이 됐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됐던 가장 포인트는 그 시대 상황과 지금의 경제 환경에 맞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걱정이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는 거였어요. 당선인도 그렇고 지명자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예. 좋겠다. 제가 살짝 뒷북이지만 네. 그 이 물가의 핵심이 결국엔 금리고 그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이 사실 하는 총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총재 인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게 날을 세웠던 것도 사실 이런 문제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경제정책이 상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하는 총재 역할, 금융통합위원장으로서의 하는 총재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청와대와 인수위 내에서도 이 하는 총재 인선 관련해 날을 세웠다. 사실 살짝 뒷북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이랑 연결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교과서적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정말 교과서적인 표현이었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늘 주장을 했던 것이고 주류 경제학자들이 늘 지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새겨들 대로 새겨 듣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노동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득과 관련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노동 시간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메시지들을 앞으로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시작이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생각과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짚어봤고요.